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민주당이 우리는 페미니스트 정당 이런 선언, 실질적으로 뭐 사실 크게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선언이 뭐냐면 정책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걸 정치가 부추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추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용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의 광민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30 남성과 여성은 정말로 다를까? 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 너무 많으시죠. 요즘 뭐 여성은 진보다, 남성은 보수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람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에서 리서치 디자이너와 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박수 쳐줘요. 어떻게 알고? 리서치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사실 좀 생소한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리서치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여러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도와주고 대행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데 한국에 자칭 분석가들이 너무 많아서 분석을 하는데 무슨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갖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리서치 디자이너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보면 발명하신 거네요. 뭐 그런 셈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그 조사를 설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 떨어지고 이런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쫓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왜 떨어지는지 왜 맞아요. 올라가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들은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신중적인 리서치 디자인이 돼야 그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조사에 포함시키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 진짜 그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애초에 풀고자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찾아내는. 저희가 너무 딱 적절한 분을 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2030 남성과 여성은 정말로 다를까 오늘의 주제잖아요. 결론부터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뭐라고 답변해 주실 건가요? 쉽지 않은데 다른 점은 굉장히 다르고 생각보다 공통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대체로 서로 다른 점만 다르고 충돌하는 지점을 위주로 접근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런 점 못지않게 상당한 공통점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이제 교정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구도로 20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석을 했냐면 20대 남자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남성들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20대 남자고 20대 여자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사조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이런 대립구도로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거는 이제 제가 2021년도 한국일보와 이제 그 창간 여론조사를 했던 건데,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생각보다 저런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20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젠더 간의 차이보다는 가령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든지 혹은 가족에 생기는 남자가 져야 된다라든지 뭐 혹은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거를 보면 20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보다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차이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20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20대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사실은 거기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그 점에서는 20대 남자나 여자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문항들도 그렇고 오른쪽 문항들도 저게 이제 대체로 가부장적인 성 역할을
측정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자녀 육아의 책임은 여자한테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까 봤던 가족의 생계는 뭐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 뭐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 역할론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대 남자 여자의 차이보다는 사실은 그 윗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차이가 훨씬 크네요. 훨씬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저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요즘 뉴스에 대해서 저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 기사 헤드라인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소위 극우 유튜브, 보수 유튜브라고 불리는 데서도 막 젊은 남성들의 얼굴을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정치권도 그거를 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30 남성 정말 보수화됐나? 이게 궁금했어요. 요 그림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이게 2024년 1월 달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저기 이제 한국, 미국, 독일, 영국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의 이제 20대 남녀들의 이념적 격차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면서 한국의 20대 남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다. 여성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남성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이런 진단들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저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추후에 이제 더 검증을 해보니까 캔자스대 김창환 교수님인가 그분도 이제 검증을 해보고 저도 이제 따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의 경우 저 그래프가 안 나와요. 김창환 교수님이 그 저걸 쓴 기자한테 이제 메일까지 보냈는데 답도 없고 너 데이터 가지고 해봤더니 저렇게 안 나온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지금 미국 같은 데들은 주관적인 이념 문항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게 국제 비교가 되려면 사실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주관적 이념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거고 한국의 경우는 저 내용만 보면 정당 지지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근데 정당 지지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분당했다가 쪼개졌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념적 성격이 이제 좀 모호한 이제 중간적인 정당들도 생기고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정치적 행태에서 저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 비교로서 하려면 같은 문항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문항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 저 그래프에서 사용한 그 정당을 가지고 해도 저 그래프가 안 나와요. 엄밀하게 한국의 어떤 이념적 지형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건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한국 종합사회조사인 KGS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본 거야. 이념 주관적인 이념 성향 문항 가지고 해보면 그래프 모양이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폭이 엄청 크지는 그러니까 상대적 차이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대 남자가 더 보수적이다라는 진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남자는 진보고 20대 여자는 보수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MBS 데이터라고 지금 선거 여론조사하는 이제 거긴데 저기 보면 맨 왼쪽 칸이 20대 칸이에요.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빨간색인데 위로 갈수록 이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20대 남자가 여성들에 비해서 보수적인 거 거리는 확실하죠. 확실히 존재를 하긴 하죠. 특히 요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20대에서 주관적으로 내 이념이 뭐냐 이런 응답을 가지고 놓고 보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20대 남자가 더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비율이 높고 20대 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그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긴 하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기사처럼 20대 남자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건 아니지만 MBS 데이터나 다른 조사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20대 남자가 보수적인 게 사실인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사회통합조사라고 해서 8,000명 대상의 큰 사이즈로 매년 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조사인데 2013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20대 남자 각 세대별로 젠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봐도
20대 남녀의 이념적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자로서 좀 괴로운 거는 한편에서는 MBS 데이터나 KGA에서는 거리가 있는 걸로 나오고, 근데 가장 공신력이 있고 이건 국가 승인 통계거든요. 8,000명 큰 사이즈로 한 조사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를 썼던 건 20대 남녀의 이념적 차이에 대해서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주관적인 이념을 가지고 한 거지, 실제로 그러면 20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실제 정책적인 선호나 이런 데서는 차이가 정말 그렇게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지금 검증이 안 돼 있어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이 너무 그런 갈등을 이제 증폭시켜서 과장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좀 신중하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요새 그 탄핵 뭐 관련해서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런 걸 두고도 사실 찬성 집회는 여성이 많았고 반대 집회 예를 들면 또 뭐 서부 그 관저 앞에서 했던 또 집회에는 남성들이 많았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저거는 그 소위 말하는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한 거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생활 인구 데이터, 저게 이제 통신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확하죠. 근데 저기를 보면 2030 남자가 한 15%, 근데 저 데이터 상으로 보면 2030 여성이 많아요. 18% 18%. 넘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 집회를 2030 남자가 더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저 데이터상으로는. 저것도 저는 약간 지금 언론이 2030 남자와 여자를 이제 대립시키는 이런 어떤 기사로 보이는데, 탄핵 찬성 집회에 20대 2030 여성들이 많이 주도를 했고 2030 남자가 적었고, 최소한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진다는 건 맞는데 서부지법 집회의 어떤 구성비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대립을 시키냐면, 탄핵 찬성은 여성, 서부지법은 남성. 근데 서부지법에서는 그런 젠더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그렇게 진단을 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것도 저는 20대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좀 뭔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프레이밍을 주면서 서부지법은 남자, 탄핵 집회는 여자,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참여 행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 저 집회들의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뭐냐면 2016년도 17년도 탄핵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구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도 전체의 어떤 여론 분석한 거랑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사이즈가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작아진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 집합의 구성을 가지고 전체 집합의 그 집단의 어떤 특성을 추론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표본에 오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보면 20대 남자 중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얼마나 참석하고 서부 집회는 어떻게 얼마나 참석하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20대 남자에서 저런 집회들에 대한 특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반대로 20대 여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꾸로 저 집회에 참여한 사람 구성비를 가지고 전체 20대 남자는 어떻고 20대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분석의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마치 남성들만 극우화되고 뭔가 사회 참여에 되게 소극적이고 또 민주적이지 않은 행동들 막 용인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언론들은 왜 이렇게 남녀를 갈라치기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지금 언론사의 어떤 수익 구조 자체가 그런 클릭 수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도 왜 그렇게 이상한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늘어나냐면 그게 클릭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 누가 2등 이거 자체가 클릭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사일수록 클릭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젠더 갈등과 관련된 이 기사를 쓰면 이제 열받은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들이 막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게 언론사의 지금 수익 구조가 그런 갈등 조장적인 보도를 유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트래픽 늘어나면 추천순, 인기순 하면서 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딱 켰을 때 가장 먼저 누르게 되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시다 보면
차이점을 너무 부풀리는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막 내가 막 댓글 해갖고 달고 안 그러세요? 아이, 댓글을 안 다는데 별 영향력도 없지만 막 글도 써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약간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2030 여성들을 되게 이제 칭찬하면서 민주당 지지자처럼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대 여성이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남성에 비해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 빨간 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위에 칸이 남자고 아래 칸이 여자인데 20대 맨 남자 칸을 보면 21년도부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하죠. 22년도 총선을 전후로 해서 쭉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20대 남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는 현상들은 확실히 나타나요. 저 끝에 확 올라가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20대 여자를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20대 여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20%에서 한 40% 그 사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지 20대 여성의 또 다수가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0대 여성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20대 남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20대 여자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인 이제 태도 갈등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30 세대 무당층 비율이 좀 더 높다는 것도 재밌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저런 큰 무당층이 있다라는 건 이념 성향으로 보면 저 집단 중에 2030 중에 중도층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진영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무당파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지금 4050 세대는 상당히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집단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리고 6070 세대는 상당히 이제 보수 지지가 공고한. 그러면 한국에서 움직이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2030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당장 20대 남자에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변동하는 거 그리고 20대 여성에서 최근에 또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이런 걸 보면 변동성이 가장 큰 집단이 2030 집단이다.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렇게 강한 무당층이 많은 그러니까 무당층은 사실은 어디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유동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기도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남자들일수록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고 여자들일수록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집단들 내에서 시기나 또 그 정당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처럼 그러니까 저 집단은 이렇고 이 집단은 이런 식의 고정관념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단을 프레이밍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무당층인 이유 중에는 이쪽도 저쪽도 별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도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2030에서 또 저희 세대에서 우리를 그렇게 프레이밍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지 않고 그걸 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지점들도 사실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수년째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다. 이런 조사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남녀 갈등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20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은 젠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갈등이 충돌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에서 20대 남자와 여자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페미니즘 지수라는 걸 만든 거예요. 한 6개 문항을 가지고 긍정적인 진술 3개하고 부정적인 진술 3개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고 순서를 안티페미니즘부터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친페미니스트 성향이 될 수 있게 다시 재배열을 해서 그걸 합산을 하면 6문항이니까 각각 각 문항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측정을 하면 6개를 합하면 최저 마이너스 12부터 플러스 12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최극단적인 이제 안티페미니즘 이고. 그 응답이 되는 거고 네. 플러스 10이라고 대답한 층이 모든 문항에서 다 이제 매우 동의 한 사람들이 플러스 12인 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평균 점수를 내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2019년도부터 측정한 건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남자는 확실히 그 아래쪽으로 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안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갈수록 이제 페미니즘, 페미니즘이고 0은 뭐냐면 플러스적인 거 3개하고 마이너스적인 거 3개를 합한 게 0이라는 건 사실은 상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중간이라고 답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평균이 0이라는 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할 때 0에 수정되겠죠. 네. 일단 20대 남자, 30대 남자, 최근에는 이제 40대 남자까지도 상당히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안티 페미니즘이 강화되었던.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대 남자 여자만 봤는데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사실은 30대 40대에서도 남자들의 경우 안티페미니즘 성향들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들이 있었던 거고 반대로 페미니즘 성향이 강화되는 건 20대 여성 그룹 그리고 30대 여성에서 약간 완만하게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 그런데 40, 5, 6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는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는 주로 2030 여성들한테 좀 집중돼 있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안티페미니즘은 2030에서 40대, 50대에서도 일부 약간 나타나는. 그래서 안티페미니즘은 전 세대적으로 확산되는 반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주로 이제 2030 젊은 세대 여성들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나타났고 20대에서 남녀 간에서 페미니즘 격차가 저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차가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갈등이 격차가 왜 생기는 거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20대 2030 남녀의 페미니즘 인식차로 돌아가가지고 둘 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대목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왜 페미니즘 갈등이 저렇게 격렬한가라는 건 저건 제가 왜 이 차별에 대한 문항을 가져왔냐면 정체성 충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20대 남자들이 우리가 약자라는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갖는 집단들이 있고 이 태도가 강할수록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차별받는 사회라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남녀 인식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 문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존재냐 남성이 차별받는 존재냐라고 볼 때 20대 남성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차별받는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성들은 기존에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성이 차별받는 존재다, 사회적 약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충돌한다는 건 결국 존재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격렬한 어떤 감정의 격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대 남성은 우리가 약자다. 근데 우리가 약자인데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들은 약자가 우리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런 경쟁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여성들을 편을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강자라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 남녀 모두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약자다, 차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라고 할까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페미니즘의 내용이나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차별받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공감대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노동 시장에서 이제 여성들이 빨리 퇴출되는, 단절되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고위직의 여성들의 비율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차별. 이건 한국 사회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폭력이나 그런 성적인 어떤 공격의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여성 차별의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사실은 그렇게 큰 이견들이 없었고 대체로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남자가 차별받는 지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새로웠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주목했던 건 20대 남자들이 저렇게 사회적 약자 정체성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회 경제적 파워의 역전의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20대 남자 그룹에서 이제 약자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게 저는 2010년 이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2009년도 10년도부터 대학 진학률이 역전이 돼요. 네. 그 전까지는 남성들이 많이 가기도 했고 그런데 2009년 10년을 거치면서 대학 진학률이 역전이 되죠. 근데 대학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저 학력이라는 게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쟁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걸 특히 젊은 남자들일수록 느꼈던 거고 그래서 저 격차가 상당히 이제 커져 왔었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특히 어떤 시험을 봐서 결정되는 그런 근데 시험을 볼수록 사실은 좋은 직장일 가능성이 높죠.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런 시험을 봐서 결정되는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여성들이 좀 앞서 나간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난 거예요. 현실도 좀 그런 측면들이 저런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저게 역전이 되면서 저게 장기적으로 쌓이면은 저 학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남자와 여성들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한 게 정치적 파워에서의 역전 현상인데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30이 투표율이 무지 낮죠.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낮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 파란색이 20대에서의 투표율이에요. 남녀 투표율 격차예요. 근데 0보다 작다라는 건 남자가 더 투표율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근데 그게 20대에서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저번 2022년도 대선 때까지 다른 세대는 저 30대나 40대에서도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멈춘 반면에 저 투표율 성별 투표율 격차가 계속 커져 나가는 게 20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20대를 중심으로 학력의 어떤 역전 현상 그리고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이런 투표 참여에서도 저런 20대 남녀의 역전 그러니까 정치 영역, 경제,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런 역전 현상들이 조짐들이 보이면서 20대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파워나 이런 데서도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저런 어떤 변화를 느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는 저런 경쟁에서는 우리가 약자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특히 입시하고 취업 경쟁에서는 자기들이 여성보다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대 남자들이 그 차별 남성 차별 문제를 여대 문제에 민감한 게 격차를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만 가는 대학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트라이를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입시와 취업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열패감 이런 것이 자신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다 차별받는 존재라는 이런 정체성을 만들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변화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여성들의 권익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갖게 된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도 남자가 돈 많이 벌고 여자들이 집에서 이제 가정일 하거나 이게 돌보는 게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기회도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너그럽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30 세대에 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기회도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사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들이 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어떤 임금 격차 이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어떤 차이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쟁의 심화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취업이나 그런 고용에서의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격렬해지고 좋은 일자리들 감소하고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반감에 그러니까 저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차별받는 존재다. 이런 식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문화적인 충돌 양상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젠더 갈등 문제를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감이 그냥 반감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까지 갖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정치가 부추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추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용을 했죠. 이용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저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양쪽 모두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소외감이나 이제 열받는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건데 20대 남자는 한동안 제가 보기엔 한국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는 배제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한테 이제 그런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차별받는다는 것 중에서 여자들은 페미니즘이라도 있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보고 옹호해주는 이념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 민주당이 20대 남자들한테 그렇게 적대적인 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관찰하는 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민주당이 우리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당 이런 선언 실질적으로 뭐 사실 크게 한 것도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는데 그런 선언이 뭐냐면 정체성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체성이 붙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 하나가 실질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남녀가 이제 경쟁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차별받고 우리가 약자인데 쟤네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 20대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분노도 거기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차별은 우리가 받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편을 든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극도의 강한 이제 반민주당 정서가 형성이 되고 단기간에 형성이 됐고 또 굉장히 강하게 결집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집회 참여가 왜 차이 나냐 탄핵 집회에서 참여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민주당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탄핵 자체에 대한 네, 거보다 2017년도에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남녀간에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요번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촛불 집회가 사실은 민주당 주도로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은 저 촛불 집회, 탄핵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게 잘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주는 탄핵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집권과 이재명의 대표의 집권을 돕는. 도와주는. 그러니까 근데 워낙에 강한 반민주당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20대 남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에 잠깐 지나가듯이 봤지만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남자 물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긴 했지만 작년 연말까지만 하면 계엄 직후에 한 조사를 보면 20대 남자의 80%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조사에서 탄핵 집회에 나가려 하면 30%밖에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20대 여성들은 탄핵에 집회에 나가겠다는 게 한 60% 이런데 거기서 확 갈리는 게 저는 20대 남자의 반민주당 정서의 영향이라고 보고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문재인 정부 때 페미니스트 정권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저기는 우리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남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조롱조의 진단들이 많았어요. 쟤네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이 분노나 불만을 생각하면 그게 맞든지 틀린지 간에 사실은 들어주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걸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렇게 이제 20대 남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을 안 찍는 걸 보면서 전혀 근거 없이 무슨 교육을 잘못 받아서 세뇌당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는 거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 집단에서의 반민주당 정서는
굉장히 공고해졌죠. 저는 이제 이런 정체성 갈등이나 이런 뭔가 분노, 감정이 동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감정에 대해서 그게 근거가 맞던 틀리던 간에 그런 분노의 어떤 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는 들어주면서 뭔가 해결의 방안을 얘기를 해나가야 그 분노들을 흡수를 해서 뭔가 설득을 할 수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조롱이나 혹은 어떤 그런 프레임 가지고 쉽게 단정 짓는 건 오히려 불을 지를 거다. 근데 20대 여성들은 반대로 사실은 말만 뭐 페미니즘 어쩌고 했지만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 뭐 친여성적인 정책이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최근에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은 무성하게 우리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었고, 근데 아까 그 20대 남자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제 집단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것들이 20대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여성가족부 그냥 정부 조직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게 우리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봤다면, 나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보기에 저렇게 큰 집권 여당이 될 만한 정당의 대표나 후보가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쌓였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 한번 20대 남자에서는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나오면서 저렇게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런데 20대 여성들은 그 과정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싫어서 지지율이 낮은데 그렇다고 민주당도 좋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를 대변해 준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막 대변해 주는 정당처럼은 안 보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정의당 지지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정의당 지지율이 높다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저 막판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저 20대 여성에서도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공격을 당해서 제가 보기엔 저 시기에 20대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립감 이런 걸 느꼈을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략으로 보면 굉장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조롱을 한 거죠. 이준석 대표식으로. 아까 민주당이 저 20대 남자에 대해서 못 배워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진단한 것처럼,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선거 막판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 10% 앞서고 있는데 20대 여성들은 투표 안 하기 때문에 그 좁혀지지 않는다. 네네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쟤네들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진단처럼 20대 여성들은 어차피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런 집단이니까 큰 변수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선거 마지막 기간 중에 그 20대 여성들이 고립감과 그리고 상당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었고, 그러면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저는 개딸들의 무슨 조직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개개인들의 그런 어떤 고립감과 위기감이 이제 뭐래도 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쪽 집단이 정치적으로 집권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모인 게 저 마지막에 확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가져왔고, 그게 2030 대체로 여성 그룹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게 이제 투표율의 격차를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처럼 정치권이 이 남녀 갈등을 이제 봉헌을 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자는 20대 남자대로, 20대 여성들은 또 여성대로 자기를 대변해 준다는 이제 세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이제 확 지지율을 몰아주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쾌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국에서 이 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초기에 너무 그 커뮤니티 연구에 집중됐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가 아니라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해봤더니 최소한 그 공감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20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20대 남성에서도 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국문부 남성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건 20대 남자뿐 아니라 20대 여성에서도 공감이 높아요.